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 가만두면 어떻게든 싸우게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큰 전쟁은 늘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죠. 전쟁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도 변화에 변화를 거치며 업그레이드 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사 속 무기들의 변천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늘 중국의 것만 따랐을까요? 아니면 우리만의 무기도 있었을까요? 우선 이 짧은 영상에서 한국 무기사를 전부 다 다룰 수가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한국 무기들이 아닌 한국 전쟁사의 판도와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국 전쟁사에서 획을 그었던 무기들이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무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시대, 그중 신라시대의 석궁, 천보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궁은 동서고금 꽤 오래전부터 쓰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석궁은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할 것 없이 다 저마다의 석궁을 제작해서 유용하게 썼는데 신라에 구진천이라는 무기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 구진천이 석궁 제작의 천재였다고 하는데 구진천이 만든 석궁의 사정거리가 1000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진천이 만들어낸 석궁의 이름을 천보노라고 하며 약 5에서 600m 정도? 구진천 개인이 뛰어나기도 했지만 구진천엔 천보노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신라인들은 성능 좋은 석궁을 만들 무기 제작 기법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신라인들의 석궁 제작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신라는 구진천을 필두로 우수한 석궁들을 대량으로 제작했고 석궁 부대를 따로 만들기도 했답니다. 구진천은 신라가 한창 삼국 통일 전쟁을 하던 시기의 인물로 문무왕 때 신라와 중국 당나라가 싸운 나당 전쟁 당시 구진천이 만든 천보노 앞에 당나라 병력은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네요. 나당 전쟁 직전 구진천의 국제적 명성에 당나라가 구진천을 반강제적으로 중국으로 데려모아 천보노를 만들라고 했답니다. 구진천이 석궁을 만들고 쏴보니 고작 30보를 갖더랍니다. 다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이번엔 60보가 나갔답니다. 당나라 황제는 신라에서는 1000보나 나가는 석궁을 만들었으면서 왜 중국에서는 이따위로밖에 만들지 못하냐고 역정내자 구진천은 당나라의 목재가 신라에서 나는 목재와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중국의 목재로는 그토록 뛰어난 석궁을 만들지 못한다라며 국위선양을 지대로 해줍니다. 두 번째는 고려 말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입니다. 화포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해군의 시작을 살짝 언급해야 할 듯합니다. 한국 전쟁사에서 화포는 해군, 즉 수군을 위한 무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화포와 해전을 수행하는 수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고려 말에 한국 최초로 화포가 쓰였다면 마찬가지로 고려 말에서 수군이 처음 만들어졌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삼국시대에도 광개토 대왕이 한강을 거슬러 백제의 수도를 포위했다는 기록, 강화도로 추정되는 백제의 관미성이 백제 수군기지 겸 조선소였다는 자료들, 나당 전쟁 당시 신라 장군 시드기 기벌포 해전에서 거둔 승리,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에서 해적들을 소탕하던 장보고의 사례들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여러 국가들은 배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으며 해전 경험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고대의 수군은 지금의 해군처럼 별도로 운영되는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규군에 소속된 작은 특수부대 정도에 불과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군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고대시대의 전쟁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간에, 그러니까 한반도 내부에서 싸우는 전쟁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수군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되진 않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장보고의 사병 집단이 남해 바다를 장악하고 장보고가 해상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신라 정부의 수군이 바다를 수호할 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한반도가 고려로 통일되고 고려의 주 전쟁 상대도 늘 북방의 유목민족들이어서 수군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감퇴했고 이는 고려 말 왜구들이 기승을 부릴 때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14세기부터 동아시아 국제적 단위로 커지는 왜구들은 그 어떤 국가도 통제하거나 진압할 수 없을 정도로 아시아 온 동네방네 바다를 휘저으며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의 경우 공민왕 때부터 조금씩 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공민왕의 아들인 우왕 제위 시절엔 왜구들의 침입 빈도수와 피해 규모가 그 정점을 찍습니다. 많이 몰릴 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들어왔고 정확한 침입 횟수 집계는 불가능할 정도랍니다.
왜구들은 중국과 한국 어디로든 진격할 수 있는 황해 루트를 즐겼고 우리나라 서해안 쪽이 피해가 유독 심했죠. 고려의 수도 개경도 다소 서해안 쪽에 가깝잖아요. 왜구는 무조건 토벌해야 했지만 고려 정규군이 왜구들의 공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던 최영, 정지, 이희 등은 고려 수군의 대폭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영은 공민왕에게 전함 2,000척을 만들자고 주장한 일화로 유명한데 당시 고려 수군이 갖고 있는 배가 전부 다 합쳐서 100척 내외 정도였을 때 최영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죠. 그렇지만 최영 입장에선 그동안 고려가 수군을 제대로 키우질 않았으니 당연하게 감수해야 할 부분이며 왜구 토벌을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민왕은 고려의 전 병력을 수군으로 만들 수는 없었고 2,000척까지도 전함을 만들 수도 없었으나 이희, 정지 등의 제안에 따라 수군을 육군 소속이 아닌 별개의 부대로 독립시키면서 한국 전쟁사에서 해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고려 수군이 강화되어도 초반엔 왜구들에게 계속 깨지기만 합니다. 그 규모 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세력을 불려놓은 왜구들에게 고려 수군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양을 키우려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효과를 보려면 질을 키워야 하는데 이때 다행스럽게도 등장한 사람이 최무선이죠. 우선 화약은 일찌감치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나 중국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화포를 만들 수 있는 국가도 중국이 유일했죠. 중국은 아주 소량으로 화포를 외국에게 대여는 해주었으나 화포를 제작하는 기술만큼은 철저히 기밀로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화약에 관심이 많던 최무선은 엄청난 양의 공부와 연구, 끝없는 시행착오의 실험, 인맥을 총동원한 중국 지인들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끝끝내 화약 만든 기술을 터득합니다. 고려 정부는 처음엔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으나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 1377년 우왕 3년 고려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통도감을 설치합니다. 화통도감은 화기 제조를 위한 임시관청으로 최무선 주도하에 화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화포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3년 후 1380년 때마침 약 500척의 외구 선박들이 고려로 쳐들어왔고 고작 고려 전함 100여 척으로 화포를 실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려 수군은 지금의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사이 진포라는 곳에서 정박하고 있던 외선 500척의 화포를 쏴댔고 500척 함대 괴멸, 정말이지 기념비적인 승리였죠. 그리고 또 3년 후 1383년 120척의 외선이 또 쳐들어왔다가 남해안 관음포에서 정지 장군이 이끄는 47척의 고려 수군에게 패배하고 돌아갔죠. 늘 털리기만 하던 고려 수군이 이제야 밥벌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최무선의 진포대첩과 정지의 관음포해전은 한국 역사상 해군이 화포와 함께 비로소 제대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전투였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화차입니다. 한국 전쟁사와 무기사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지만 의외로 늘 그 존재감이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조선의 5대 왕 문종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착하고 아빠 닮아서 워커홀릭이었던 문종은 아주 어마무시한 밀떡이었는데 이 화차를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문종이었습니다. 화차는 바퀴가 달린 수레 위에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는 사각형의 몸통을 단 이동식 로켓 발사 대였습니다. 신기전이 뭐냐고요? 화약으로 폭발시켜 쏘는 화살인데 그 크기에 따라 대신기전, 중신기전, 소신기전이 있었고 화약으로 폭발시킨 추진력으로 공격하니 그 파괴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로켓식 화살이었고 거의 대포나 다름없었어요. 대신기전의 경우 길이가 5m였으니 그걸 맞으면 와우! 이 신기전은 세종대왕 시절 장영실과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무기였습니다. 이 신기전이 파괴력은 우수한데 문제는 이동하기가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기전이 만들어졌을 땐 기선제압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은 이 신기전을 좀 더 확실하게 활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동과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화차를 만들어 신기전의 편리한 이동은 물론 연사 발사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451년 문종 제위 1년 한 해에만 약 700대의 화차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차와 신기전은 국방의 여진족 토벌에 아주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조선 초기 국방력은 어디 가서 절대 꿀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종 문종 때 조선 국방력은 정점을 찍었었어요.
네 번째 무기, 빠질 수 없는 거북선입니다. 임진왜란 직전 이순신이 부장 나대용의 도움으로 함께 만든 전설의 전함 거북선은 태종 이방원 때에 있었다는 귀선이 그 모델이었습니다. 거북선이 대단한 이유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거죠. 거북선은 기존의 조선 전함인 판옥선 위에 덮개를 덮고 위에 철갑을 씌운 전함이었고,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보고에는 거북선 철갑 위에 쇠 못을 꽂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북선에는 이름처럼 뱃머리에 상징적으로 용 혹은 거북의 얼굴을 박았죠. 거북 뱃머리에서 대포가 나오진 않았고 나와도 유황가스로 시야를 가리게 하는 정도였죠. 유황조차도 없었고 그냥 심리적으로 기선제압용이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북선은 좌우에 노 10개가 있었고 한 노당 4-5명의 노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북선을 너무나도 잘 아는 듯 하지만 사실 이순신이 임진왜란 당시 사용했던 거북선의 완벽한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북선의 모습은 조선 후기에 복원된 거북선의 모습이며 자료를 통해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이순신의 거북선 모습은 알 길이 없다네요. 그래서 학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이 과연 거북선은 노를 젓는 공간과 전투 공간이 단일화되어 있던 단층이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던 복층이었느냐 하는 논란입니다. 확실한 건 거북선은 해전에서 돌격용으로 적선의 전열을 흩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임진왜란이 나왔으니 더 이야기해보자면 한국의 무기사는 임진왜란 때 또 한 번의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1592년 8월에서 9월 조선 정규 육군이 경주성을 탈환한 경주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최초로 비격진철뢰가 사용되었습니다. 비격진철뢰는 투척용 폭탄인데 이걸 적 진영에 던지면 일정 시간 후 폭발하게 됩니다. 비격진철뢰의 진정한 살상력은 폭발 그 자체보다는 그 통 안에 있는 각종 날카로운 창살과 표창, 압정, 철편 등에 있습니다. 왜 현대의 폭탄도 사실 그 파편 때문에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잖아요. 비격진철뢰는 조선에만 있는 무기였고 이 무기 덕분에 임진왜란에서 승리한 전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조선의 무기가 바로 이 비격진철뢰였습니다. 보시면 한국 전쟁사에서 무기의 발달은 늘 위기가 찾아와야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 꼭 소를 잃고 나서야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느냐고 할 수 있겠냐면 무기의 발달은 야속하지만 전쟁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미리미리 상황을 예견하고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무기만큼은 전쟁이 있어야 반동적으로 상향되는 거죠. 사실 무기 외에도 동서고금 인간의 능력은 늘 위기 앞에서 향상되어 왔습니다. 다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기를 개량하는 모습이 대단한 거고 그냥 위기 앞에서 남탓만 해버리면 그건 이젠 최악의 길로 빠지는 거죠. 전쟁사에서 무기의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은 위기는 늘 반복되지만 위기야말로 가장 획기적인 기회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량은 나름이지만요. 이렇게 한국 전쟁사의 무기 발달의 변천 과정을 살펴봤는데 현대전에서 한국 무기의 발달 과정은 군사 돋보기의 몫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